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 이야기가 있는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을 잘 돌봐준 노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착한 마음으로 노인 아들의 목숨까지 구해준 사향노루의 신비스럽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랍니다. 백두산 약수천에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다양한 옛 이야기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향노루가 살린 아들. 백두산에 약초를 캐는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 백두산에 작은 움막을 지었지요. 할아버지는 좋은 약초를 잘 가려낼 줄도 알았답니다. 약초를 캐러 갈 때는 손잡이가 짧은 곡괭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려고 샘물가로 갔답니다. 샘물가에는 어미 사향노루가 새끼를 데리고 있었지요. 정말 다정해 보이는구나. 할아버지는 어미 사향노루와 새끼 사향노루가 놀라서 도망갈까봐 살금살금 샘물가로 갔답니다. 어미 사향노루는 머리를 세우고 귀를 쫑긋거리더니 숲을 속으로 뛰어갔지요. 새끼 사향노루는 어미를 쫓아가다가 비틀거리며 푹 쓰러졌답니다. 버둥거리고 있는 새끼 사향노루는 일어서지 못하였지요. 이런 불쌍한 것. 두 눈에는 눈물도 고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불쌍한 새끼 사향노루를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답니다. 새끼 사향노루에게 소금물과 콩물을 주었지만 먹지 않았어요. 얼마 후 어미 사향노루가 찾아왔지요. 어미 사향노루는 움막 주위를 맴돌았답니다. 네 어미가 너를 찾아서 온 모양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새끼 사향노루를 안고 샘물가로 갔답니다. 샘물가에 새끼 사향노루를 놓아주고 옆에 콩물을 놓았지요. 어미가 있으니 안심하고 먹거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거라. 할아버지는 날마다 콩물에 소금을 섞어서 샘물가로 가져다 주었어요. 새끼 사향노루는 할아버지 뒤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움막에 와서 잠을 자기도 하였답니다. 그놈 사람을 잘 따르는구나. 늦가을이 되어 날씨가 추워졌지요. 할아버지는 약초 캐는 도구들과 물건들을 챙겼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움막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수는 없었답니다. 어미 사향노루는 두 발로 땅을 긁으며 머리를 끄덕였어요. 새끼 사향노루도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요. 너희들도 섭섭한 모양이구나. 나도 섭섭하다.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꾸나. 할아버지는 사향노루의 머리와 등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이 병에 걸려 있었어요. 의사를 부르고 약을 다려 먹였지만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답니다. 영감, 이를 어쩌면 좋아요. 할머니도 걱정이 되어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아들 옆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병풍 바위 중턱에 있는 샘물터에 무지개가 곱게 피었지요. 샘물 주위에는 신기한 풀과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답니다. 어디선가 풍악 소리도 들렸지요. 강물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숲속의 짐승들도 줄을 서서 샘물터로 왔답니다. 샘물터로 올 때는 삐쩍 말라있던 짐승들이 돌아갈 때는 살이 포동포동 쪄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 보니 꿈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약촉해던 곳으로 가기로 하였어요. 영감, 죽을 것 같은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말렸지요. 거기에는 공기도 좋고 물이 맑은 곳이니 여기보단 낫지 않겠소. 할아버지는 지게에다 아들을 지고 움막으로 갔답니다. 사양노루가 어떻게 알았는지 움막으로 찾아왔어요. 사양노루는 킁킁거리며 아들의 냄새를 맡더니 어디론가 뛰어갔지요.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는 샘물가로 갔답니다. 사양노루들도 샘물가에 나타났지요. 사양노루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더니 발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사양노루야, 뭐 하는 것이냐? 할아버지가 묻자 사양노루는 고개를 들어 코를 벌렁거렸답니다. 나더러 도와달라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사양노루가 하는 대로 따라하였어요. 잠시 후 바윗돌을 드러내자 샘물터가 전보다 넓어졌어요. 사양노루는 파헤친 샘물터에 물어온 샛노란 자갈을 끼워 놓았지요. 목이 마른 할아버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답니다. 이상하게도 양내가 풍기고 박하를 풀어놓은 듯 시원하였지요. 약수로구나. 할아버지는 사양노루의 목을 안고 얼굴을 비비며 좋아하였어요. 하루에 3번 약수를 떠다가 아들에게 먹였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은 숨결이 고르게 되고 얼굴색이 좋아졌지요. 보름이 되자 아들의 병은 깨끗이 나았답니다. 약초 할아버지의 아들이 약수를 마시고 살았답니다.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지요.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려고 샘물터로 찾아왔답니다. 사람들은 이 샘물을 약수천이라고 불렀지요. 밑바닥의 흙과 돌이 노란 이 약수는 백두산을 흐르고 있답니다. 옛날에 사양노루가 물어온 약돌이 지금도 풀려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대장장이가 한 수 위. 옛날 옛적 이탈리아에 무척이나 슬기로운 황제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신하에게서 아주 이상한 대장장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폐하, 저희 도시에 있는 장터에 이상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 대장장이는 하루에 동전 3잎을 벌 때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황제는 즉시 그 대장장이를 궁궐로 불렀답니다. 그러고는 소문이 사실인지 물어보았지요. 예, 사실이옵니다. 대장장이가 대답했어요. 왜 그런지 까닭을 알고 싶구나. 폐하, 저는 편안하게 쉬며 자유를 즐기며 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동전 3잎만 있으면 편안한 휴식과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동전 3잎을 벌 만큼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황제는 궁금하여 또 물었답니다. 그런데 동전 3잎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자 대장장이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예, 하나는 주고 하나는 갚고 하나는 씁니다. 대장장이의 대답은 더욱 알쏭달쏭하였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라. 죄송스러운 말씀이오나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사옵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니
그만 물어보시옵소서. 그러자 황제는 더욱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로 할 것이니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자 대장장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첫 번째 동전은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전은 저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많은 것을 베푸신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가 먹고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또박또박 대답하자 황제는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참으로 슬기롭구나. 내 신하들 중에서 너만큼 슬기로운 자가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도다. 내 얼굴을 100번 보기 전에는 지금 내게 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만약 내 명령을 어기면 아주 엄한 벌을 내리도록 하겠노라. 대장장이가 물러나자 황제는 신하들을 불러 문제를 내렸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도다. 이 사람은 하루에 동전 3잎을 버는데 하나는 주고 하나는 갚고 하나는 쓴다고 한다. 자, 동전을 각각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여라. 황제는 신하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였어요. 이러다가 황제에게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하들은 한숨만 쉬었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이상한 대장장이가 황제를 만나고 갔다는 소문을 듣고는 몰래 대장장이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어요. 그러자 대장장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금화 100잎을 내게 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바로 금화 100잎을 가지고 왔어요. 대장장이는 그 금화를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뒤집어가면서 확인했지요. 그런 뒤 신하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신하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황제에게 답을 말하자 황제는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대장장이가 답을 알려준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 대장장이가 약속을 어긴 거로군. 괘씸하도다. 내 명령을 어긴 대가가 어떤지 톡톡히 맛을 보여줘야겠구나. 황제는 그 즉시 대장장이를 불러들였어요. 그래, 네가 감히 내 명령을 어겼겠다. 마땅히 벌을 받을 줄 알거라.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황제가 대장장이를 꾸짖자 대장장이는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폐하, 저는 폐하의 백성이옵니다. 하오니 벌을 주시든지 상을 주시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저의 결백함을 먼저 아뢰게 해주시옵소서. 지난번에 폐하께서는 폐하의 얼굴을 100번 보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제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폐하의 신하들에게 폐하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 100잎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금화를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뒤집어가며 다 보았지요. 이렇게 해서 저는 폐하의 얼굴을 100번 보았고 그래서 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는 대장장이의 슬기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정말로 뛰어나구나. 이 궁궐에 있는 그 어떤 신하들보다도 슬기롭고 현명하니 말이다. 너를 이 궁궐에 머물게 하고 싶다만 네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겠노라. 이만 돌아가도록 하여라. 황제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하자 대장장이는 엎드려 절을 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즐거운 나날을 보내었답니다. 세옹지마.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답니다. 이 노인에게는 아주 훌륭한 말이 한 마리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말이 야생마 무리들과 도망쳐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노인의 불행을 자신들의 일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노인을 위로하였지요. 아이고, 어쩌지요? 참 명마였는데. 그러나 노인은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이 불행이 더 큰 행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지요. 들판 저 끝에서 먼지가 일더니 곧 익숙한 말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보니 예전에 기르던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게다가 옆에는 살찌고 기름진 앞말이 같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답니다. 아이고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잃었던 말이 멋진 앞말까지 데리고 왔다면서요.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였지요. 아니요, 모를 일이지요. 이 일이 복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요. 참 알 수 없는 노인일세. 슬픈 일에 슬퍼하지 않고 좋은 일에 좋다고 하지 않으니.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말타기를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 몰래 새로 들어온 앞말을 타보기로 하였어요. 노인이 아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말이니 함부로 타지 말라고 당부하였거든요. 이 말을 어긴 것이지요. 아들은 들판에 나오자 마음껏 속력을 내었답니다. 그러다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노인을 위로하러 다시 몰려왔어요. 저런 어쩌다가 이런 불행한 일이. 아이고 어르신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앞말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군요. 그나저나 아드님의 다리가 저렇게 되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노인은 덤덤한 표정으로 대꾸하였어요.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아들이 절름발이가 된 지 한 해가 지났답니다. 오랑캐들이 중국으로 쳐들어오자 변방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집에 남게 되었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마을로 다시 돌아온 젊은이는 거의 없었어요. 전투가 치열해서 모두 죽었기 때문이지요. 노인과 노인의 아들이 다정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부러운 듯 중얼거렸어요. 과연 화가 복으로 바뀌었군 그래.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 조선 때의 전설적인 인물로 봉이 김선달이 있었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녔지요. 어느 해 7월의 찌는 듯한 삼복더위 속에서 봉이 김선달은 부채질을 활활 하면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어요. 어디로 훌쩍 바람이나 쏘이러 갈까? 이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자 김선달은 한시도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막상 길을 떠나려고 생각하니 갈 곳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래서 계속 부채질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황주까지는
150리 길이렸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더위에 오라는 사람이 있어도 길 떠날 엄두를 내지 못했을 텐데 워낙 여기저기 다니기를 좋아하는 봉이 김선달이라 곧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었지요. 어디 가시려우? 선달의 아내가 이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심심하니 황주엘 다녀와야겠소. 아니, 이 더위에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야 더우면 흐르는 계곡물에 목욕이라도 하면서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요. 가서 홍초 씨한테 시원한 매실주나 얻어먹고 오리다. 홍초 씨는 김선달의 옛 친구였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옛 친구를 생각하니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답니다. 김선달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머리에 갓대신 커다란 삿갓을 쓰고 길을 나섰지요. 아니 여보, 노자는 안 가지고 가셔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답니다. 노자란 요즘 말로 먼 길을 떠날 때 필요한 차비와 용돈이지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요? 언제 내가 노자를 가지고 다니는 것 보았소이까? 그땐 집안에 돈이 없었으니 그렇지만 지금이야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걱정 마시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수가 다 있으니. 김선달은 이렇게 말하고 훌쩍 살인문 밖으로 나왔답니다. 거리는 7월의 뜨거운 햇볕에 잔뜩 달아올라 몇 발자국 걷기가 무섭게 발바닥이 후끈거렸어요. 그러나 봉이 김선달은 홍초 씨가 땅속에 3년째 꼭꼭 파묻어 두었다는 매실주의 새콤한 술맛에 벌써부터 침이 흘러 더운 것도 잊을 지경이었지요.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건너 줄곧 황주를 향해 걸었답니다. 해는 정오를 넘어서자 더욱 뜨거운 불볕을 퍼붓기 시작하였어요. 더위로 헉헉 차오르는 숨결을 내뿜으면서 바싹 말라붙기 시작하는 입술을 혀끝으로 몇 번이나 적시곤 하였지요. 하지만 마침내 갈증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김선달을 괴롭혔답니다. 이거 막걸리 생각이 간절하구나. 어디 주막이라도 없을까? 그러나 다음 순간 자기의 주머니 속에는 엽전 한 입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노자를 가지고 가라던 마누라 말이 새삼 아쉽게 김선달의 귓전을 울렸답니다. 해라, 언제 이 봉이 김선달이가 노자를 가지고 다녔다더냐. 그는 자신의 배짱만을 믿고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갔어요. 정오가 지나니 이제 목이 마른 것은 고사하고 배까지 고프기 시작하였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비상수단을 써야겠는걸. 마침내 그는 타고난 천성으로 지혜를 짜내기 시작했어요. 술을 얻어먹으러 나섰지 고생을 하기 위해 나선 봉이 김선달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자연 술과 밥을 먹을 궁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김선달은 무턱대고 남의 주막에 들어가서 술과 밥을 내놓으라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점잖게 볼일을 보고 가는 것이 그의 특기였지요. 무더위와 배고픔 속에서 터벅터벅 십리길을 더 걸어가니 비스듬한 산길 아래로 마을이 보였답니다. 그 마을에는 필시 주막이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지요. 어떡한다. 봉이 김선달은 고개 마루턱에서 지친 다리를 잠시 쉬면서 이궁리 저궁리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였어요.
도저히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생각할수록 딱한 노릇이었지요. 그때 봉이 김선달의 눈에 언덕 아래로 난 물줄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이 커다랗게 웅덩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 순간 봉이 김선달의 입에서는 야릇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어떤 묘책이 머릿속으로 번쩍 떠오를 때 김선달의 버릇이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이 김선달이가 굶을 리야 있겠는가. 그는 커다랗게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갈 듯이 웅덩이로 달려갔답니다. 산 계곡에서 맑디 맑은 물이 흘러내려 모인 웅덩이는 가만히 서서 들여다보면 수정처럼 저 밑바닥까지 훤히 보였지요. 봉이 김선달은 우선 목욕부터 할 셈으로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대동강에서 잔뼈가 굵은 김선달이라 수영에도 익숙하였지요. 김선달이 한동안 이리저리 개구리 헤엄으로 팔다리를 움직여가며 물속을 헤엄쳐 다니자니 목마름도 배고픔도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름날에는 뭐니 해도 물속이 제일이야. 김선달은 물속에서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뜨거운 햇살이 마치 송곳처럼 찌르듯이 퍼붓고 있었지만 물속은 그저 시원하기만 하였답니다. 허허, 이대로 한숨 잤으면 좋겠구나. 김선달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귓전에 벌써부터 기다리던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지요. 히크, 이제야 구세주가 나타났구나. 그 소리를 듣고 난 봉이 김선달은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물속으로 고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이 꼭 물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지요. 고갯길을 올라오던 나그네의 발자국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나이는 한 40이나 되었을까? 차림새가 돈푼이나 있어 보이는 점잖은 나그네였답니다. 나그네는 흐르는 땀을 씻어가면서 비탈길을 올라오다가 돌연 옹달샘에서 첨벙거리는 물소리를 듣고 발길을 멈추었어요. 나그네의 두 눈이 그 순간 휘둥그렇게 커졌지요. 분명 한 사나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물 위에 들락날락하는 봄이 이제는 지쳐서 영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 것만 같았답니다. 나그네는 되는 대로 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낯선 나그네의 부축으로 물 밖으로 끌려 나온 김선달은 사지를 쭉 뻗고 누워버렸지요. 두 사나이가 똑같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였지만 부끄러움을 따질 때가 아니었답니다. 나그네는 김선달의 사지를 주무르기 시작하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던 김선달의 몸뚱이가 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이 덜 깼는지 물에서 건져낸 김선달은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말이 없었지요. 여보시오, 정신을 좀 차리란 말이오. 나그네는 힘껏 김선달의 몸을 흔들었어요. 여보, 정신이 두오. 도대체 이곳이 어딥니까? 김선달은 나그네를 쳐다보며 겨우 입을 열었지요. 당신이 빠진 웅덩이지 어디겠소? 혹시 여기가 저승이 아닙니까? 아니, 이 양반이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모양이군. 나그네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답니다. 내 듣기로 저승의 사자는 얼굴에 뿔이 돋았고 울긋불긋한 옷에 방망이를 들고 있다던데 당신은 그 벌거벗고 있으니 귀신이요 사람이요? 김선달의 말에 나그네는 그저 어안이 벙벙하였어요. 이보시오, 똑똑히 보시오. 나는 당신을 건져준 나그네란 말이오. 내 참. 뭐라고요? 그럼 내가 죽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오? 그제야 김선달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재수없이 살아나다니 얄궂구나. 이놈의 팔자야.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오히려 살아난 것을 한탄하니 도대체 무슨 사람이 이러겠어요. 나그네는 어처구니가 없어 그저 물끄러미 봉이 김선달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지요. 아니 여보시오, 내 보따리 못 보았소? 봉이 김선달은 벗어놓았던 옷을 하나하나 들추어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듯이 나그네를 보고 물었지요. 보따리라니요? 나그네는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어 이렇게 반문하였답니다. 아까 내가 옷을 벗어놓고 그 옆에 보따리를 두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으니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글쎄, 나는 보지 못하였소. 나그네는 어이가 없는지 얼굴만 붉혔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내 보따리를 어디다 두었소? 어디다 숨겨두었느냐 말이오? 봉이 김선달은 악을 쓰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어물어물하고 있다가 틀림없이 도둑놈으로 몰릴 판이었어요. 나그네는 옷 입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넋을 놓고 있었지요. 물에 빠진 놈을 건져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있는가 말이지요. 이 양반이고 저 양반이고 나를 살려주었으면 내 보따리도 내놓아야 할 게 아니오. 사람만 살리고 보따리는 주지 않으니 잘하고도 원망 들을 일이 아니란 말이오. 허허, 이 양반이 난 당신의 보따리는커녕 담배 쌈지도 못 봤소. 괜히 생사람 잡지 마시오. 이 소리를 들은 봉이 김선달은 그만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어느 놈이 내 보따리를 가져갔단 말이냐. 아이고, 이젠 고향에 돌아갈 노자마저 도둑 맞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보슈, 나를 말리지 마슈. 봉이 김선달은 말릴 틈도 없이 다시 물에 뛰어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그네는 불에 댄 사람처럼 놀라서 김선달의 뒤를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나를 말리지 말아요. 김선달은 허우적거리면서도 고함을 쳤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나 좌우간 살고 봐야 할 게 아니오. 나그네는 발버둥 치는 김선달을 꽉 붙잡고 다시 물가로 나왔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처럼 괴롭히시오? 여보시오, 그 보아하니 아직도 앞길이 장창하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죽으려 하는 거요? 나그네는 김선달이 또다시 물속으로 뛰어들까 봐 그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사정하듯 물었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 그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김선달은 한숨을 길게 내쉰 후에 청승 맞은 넋두리까지 시작했어요. 글쎄, 이놈의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여기서 100리나 떨어져 있는
황주에 사는 사람인데 며칠 전 평양으로 소를 팔러 가지 않았겠소. 집안의 재산이라고는 황소 한 마리뿐인데 아들놈의 혼주 준비를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팔고 말았소. 소가 워낙 좋아 60냥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40냥은 아들의 혼숫감을 사고 남은 20냥은 꼭꼭 싸서 보따리 속에 넣어두지 않았겠소.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그런데 어느 주막집에서 술을 한잔하는 틈에 그 혼수 보따리를 몽땅 도둑 맞았지 뭡니까?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입디다. 그래서 별 수 없이 20냥만 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이 고갯 마루턱에 이르러 하도 기가 막히고 앞일이 깜깜해서 그만 죽으려고 했었지요. 아이고, 그런데 이젠 그 20냥마저 잃어버렸으니 정말 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봉이 김선달의 한탄을 들으니 나그네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샘솟았어요. 듣고 보니 과연 딱한 사정이구려. 그러나 그 사람이 살고 봐야지 죽어서야 쓰겠소. 내가 길을 가다 당신을 만난 것도 전생의 인연인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자, 내게 20단냥이 있으니 아쉬운 대로 가지고 가서 쓰구려. 그리고 다시는 죽을 생각일랑 마시오. 나그네는 자기 옷을 뒤적거리더니 20단냥을 김선달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디에 사시는 선비인 줄은 모르나 제 생명까지 구해주시고 이처럼 돈까지 주시니 그 은혜 백골 난망이로소이다. 김선달은 말을 마치기가 바쁘게 옷을 주워 입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올시다. 옷을 다 입고 난 김선달은 빙긋 웃으면서 자기소개를 하였지요. 네, 당신이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이라는 말에 나그네는 안색이 싹 변했답니다. 비록 얼굴은 처음 보지만 그 이름만은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없는 사람들이 김선달의 꾀에 속아 넘어갔으니까요. 왜 그리 놀라시오? 오늘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으리다. 김선달은 이 말을 남겨놓고 의젓하게 고갯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어요. 김선달은 고개 아래 주막집의 막걸리 생각에 미리부터 침을 삼키며 내달렸지요. 속았구나. 고개 위에 멍하니 김선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나그네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잠시 후에 고갯길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흰 구름만 유유히 넘나들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이차돈의 하얀 비. 신라 법흥왕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법흥왕은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싶었지요. 하지만 귀족들이 불교를 반대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젊은 신하 이차도는 왕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흥왕을 대신해 절을 짓고 불교를 전하고 다녔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귀족들은 이차돈을 잡아 벌하라고 하였어요. 법흥왕은 이차돈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귀족들이 불교를 반대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귀족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서 신을 죽이십시오. 잘못이 없는 자네를 어찌 죽이란 말인가? 전하, 이 땅에 불교를 전할 수 있다면 신은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차도는 불교를 전하기 위해 순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귀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몰려와
이차돈을 죽이라고 하였지요. 버풍왕은 하는 수 없이 이차돈에게 죽음을 명하였답니다. 부처님은 영험하신 분이니 신의 죽음을 통해 기적을 보이시어 뜻하는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차돈은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차돈이 죽자 그의 목에서 하얀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빗방울이 꽃잎처럼 나부끼며 떨어졌지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차돈의 죽음을 계기로 신라인들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불교를 반대하던 귀족들까지도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답니다. 강아지와 형제. 옛날 어느 곳에 한 형제가 살았답니다. 형은 부자로 잘 살면서도 욕심이 많아서 동생 집에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자기 멋대로 가져가고 동생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요. 어느 봄날 동생은 소를 2마리 빌려다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씨를 뿌려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강아지 1마리가 나타나더니 목에다 씨 광주리를 걸고는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는 흙을 덮고 하며 일을 도와주었답니다. 점심때가 되자 동생은 자기가 먹을 밥을 강아지에게 먹였어요. 강아지는 그 밥을 다 먹고 반 옆으로 난 큰 길 한가운데로 가서 한숨 늘어지게 자고 있었지요. 그때 황하장수 여러 사람이 각자 말에다가 비단을 싣고 그 길을 지났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길 가운데에 누워있으니 동생을 보고 강아지를 좀 불러서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였지요. 동생은 그 강아지는 보통 강아지와 달라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강아지를 부르지 않았어요. 황하장수들은 도대체 어떤 강아지기에 그러냐고 물었지요. 동생은 이 강아지는 목에 씨 광주리를 걸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을 줄 아는 신기한 강아지라고 하고 말하니까 황하장수들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동생들어 저 강아지가 정말로 당신 말대로 할 수 있다면 이 비단바리를 다 주겠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소 2마리를 내놓으라고 하였지요. 동생은 서슴지 않고 그러라고 하였답니다. 동생이 다시 밭을 갈기 시작하니까 강아지는 일어나서 목에다 씨 광주리를 걸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었어요. 그래서 황하장수들은 할 수 없이 비단바리를 다 내놓았지요. 동생은 이렇게 해서 당장의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욕심 많은 형은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느냐고 물었지요. 동생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했답니다. 형은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밭을 갈았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강아지가 나와서 목에다 씨 광주리를 걸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었지요. 점심때가 되었답니다. 형은 가지고 온 점심밥을 자기 혼자서 다 먹어버렸어요. 강아지는 반 옆의 큰 길 한가운데에 들어누웠지요. 그때 지나가던 황하장수들이 이 강아지를 불러서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답니다. 형은 그 강아지는 씨 둥지를 목에 걸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는 신기한 재주를 가진 강아지라서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하였지요. 황하장수들은 그따위 거짓말은 하지 말라면서
그 강아지가 과연 그런 신기한 재주를 부리면 황하 짐을 다 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밥 가는 소 2마리를 내놓으라고 하였어요. 형은 그러라 하고 밭을 갈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강아지는 아까처럼 씨를 뿌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은 소 2마리를 황하 장수한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형은 화가 나서 그 강아지를 죽여서 아무데나 내던졌어요. 그것을 본 동생은 불쌍히 생각하여 이 강아지를 갖다가 자기 집 뒤뜰에다 잘 묻어주었지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 무덤에서 나무 하나가 나서 무럭무럭 잘 자라 배가 많이 열렸답니다. 가을이 되어 그 배를 땄더니 그것은 아주 맛이 좋은 청실배였지요. 동생은 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형은 동생이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왔지요. 그리고 강아지 무덤에서 강아지 시체를 꺼내다가 제 집 뒤뜰에다가 묻었답니다. 강아지 무덤에서 나무 하나가 났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 열매가 많이 열렸지요. 가을이 되어서 그 열매를 따려고 하자 열매는 저절로 우수수 떨어져서 형을 묻어버렸어요. 이 열매는 돌덩이같이 단단한 독배였답니다. 나무 그늘을 팔아먹은 용심쟁이. 한 용심쟁이 부자 양반이 있었답니다. 용심쟁이란 심술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많이 부리는 사람을 이르지요. 부자 양반은 욕심이 많고 인심이 사나워 툭하면 심술로 남을 괴롭히곤 하였어요. 그 부자 양반의 집 앞 논두렁에는 몇백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여름이면 부자 양반은 그 서늘한 나무 그늘에 평상을 두고 낮잠을 즐겼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논을 매던 총각이 땀을 식히려고 잠깐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어요. 네 이놈, 웬 나무의 나무 그늘에 함부로 들어왔느냐? 썩 나가지 못할까?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다 깬 부자 양반이 총각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논을 매다 너무 더워 잠시 땀이나 좀 식힐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 나무가 누구 나무인데 함부로 들어와? 이 나무는 대감 마님 나무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것이 아니지요. 어허, 이 나무는 우리 조부님이 심으셨다는 걸 몰랐단 말이냐? 그리고 이 앞의 논이 누구의 논인가? 우리 논두렁에 있는 나무가 우리 나무가 아니고 누구 나무겠느냐 말이다. 잔말 말고 썩 비키렸다. 총각은 아무리 자기 집 느티 나무라지만 나무 그늘까지 혼자 차지하려는 부자 양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공손히 말하였지요.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잘 모르고 실례를 하였습니다. 저희 일하는 농부에겐 여름이면 나무 그늘이 아니라 솔개 그늘이라도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나무 그늘을 제게 팔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부자 양반은 솔깃해져서 값을 아주 높이 불렀답니다. 청 이 그늘을 사려거든 5냥을 내게나. 총각은 5냥을 빌려 그늘을 샀고 일을 하다가 지치면 나무 그늘에서 쉬었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자 나무 그늘은 점점 자리를 옮겨가더니 나중에는 부잣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뻗쳤지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럴 때마다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쉬었어요. 마침내 나무 그늘이 부잣집 안방까지 옮겨가자 총각은 안방에 드러누워 버렸답니다.
부자 양반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어요. 아니 이놈,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썩 나가지 못할까?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칠 전에 대감마님께서 소인에게 나무그네를 파셨지요. 그래서? 그런데 왜 소인 보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아, 나무그네를 팔았지. 누가 내 집에 들어와도 좋다고 했더냐? 대감마님, 제가 나무그네를 샀으니 그늘은 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늘이 어디에 생기건 그늘을 따라 눕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총각의 말에 부자 양반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총각은 계속 틈만 나면 부잣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웠고 부자 양반은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채에 많은 손님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침 그늘이 사랑채로 들어왔지요. 그러자 총각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 흙 묻은 발을 음식상 옆에서 털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벌렁 드러누웠어요. 손님들은 기가 막혀 총각을 나무랐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인가? 총각은 나무 그늘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하였어요. 그러자 손님들은 벌떡 일어나며 부자를 나무랐지요. 이 애끼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웃에게 인심을 베풀지 못할 망정 나무 그늘까지 팔아먹다니. 여보게 어서들 가세. 이 사람과 함께 있다간 우리까지 못되게 물들겠어. 그 후로 부자 양반의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부자 양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총각은 그 집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 느티나무 그늘엔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공주님과 결혼한 양치기. 핀란드에 세상 모든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공주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공주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지. 임금님은 이처럼 공주를 자랑스러워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받기로 하였답니다. 우리 공주가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 하지만 공주가 알고 있는 말이라면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금방 많은 도전자들이 궁전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현명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와 잘생긴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 중턱에 사는 양치기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공주님이 아름답다던데 나도 가볼까? 양치기는 그리 현명한 편도 부자도 아니었답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것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동물들의 속삭임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답니다. 결심을 굳힌 양치기는 가죽 자루를 메고 궁전을 향해 떠났답니다. 짹짹짹 숲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양치기는 그 소리를 따라 나뭇가지를 헤치고 낙엽 더미를 들추어 보았지요. 그러자 날개가 부러진 아기 참새가 신음하고 있었답니다. 가엾은 작은 친구, 하마터면 고양이에게 먹힐 뻔했구나. 이젠 내가 보살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착한 양치기는 아기 참새를 가죽 자루에 조심스럽게 넣었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또 다른 소리가 들렸지요.
찍찍찍. 커다란 나무 밑에서 덫에 걸린 아기 다람쥐가 울고 있었어요. 양치기는 날카로운 덫을 풀고 아기 다람쥐를 아기 참새 옆에 나란히 넣었답니다. 귀여운 아기 다람쥐야, 마음 푹 놓고 쉬려무나.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잠시 후 양치기는 성문 앞에 닿았답니다. 그 누구요?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큰 소리로 물었지요. 저는 공주님과 결혼을 하려고 온 양치기입니다. 이봐요, 당신도 바다에 던져지고 싶소?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거나 부자인 사람들도 모두 바다에 던져졌다오. 하지만 난 공주님이 모르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지. 죽어도 난 모르오. 문지기는 양치기를 임금님께 데려갔어요. 양치기는 임금님께 정중히 인사했답니다. 임금님, 저는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임금님은 양치기를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정직하고 착해 보였지요. 좋다. 너에게도 기회를 주지. 여봐라, 공주를 들라 해라. 잠시 후 아름다운 공주가 나타났답니다. 양치기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꺼내었어요. 저 공주님,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치기는 가죽자루에 손을 넣어 아기 참새를 쓰다듬었어요. 짹짹짹. 아기 참새는 조그만 목소리로 울었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지요? 공주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답니다. 그건 양치기님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날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는 뜻이랍니다. 다음으로 양치기는 털이 복실복실한 아기 다람쥐의 뺨을 간지렸어요. 아기 다람쥐는 간지러워 찍찍찍찍 웃었지요. 공주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공주는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저었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사냥꾼의 덫에서 구해주어 고맙다고 하는 것이지요. 임금님은 무척 화가 났어요.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공주가 양치기에게 졌기 때문이지요. 그만하면 되었다. 정말 실망이 크구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공주보다 무식한 양치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니. 아바마마, 죄송합니다. 공주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아닙니다, 공주님. 공주님은 매우 현명하십니다.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양치기의 말에 임금님은 금방 화가 풀렸답니다. 여봐라, 공주와 양치기의 결혼식을 준비하거라. 그리하여 양치기는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